자, 이제 수급 분석하고 또 새로운 기업에 대한 풍문과 소문, 또 들리는 얘기, 시장 이야기 알아봅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금요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탑으로 올라온 게 좀 특이한데, 네네. 아침에 그 바이오 관련된 기사라고 해야 되겠죠.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 원장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존하는 백신으로는 새로운 변이 대응에 한계가 있다. 보편적 백신 개발에 다시 전념해야 된다. 기존 백신이 물백신 우려. 이게 돌파가 자꾸 되니까 예. 참 그냥 짜증스럽습니다. 그 바이러스는 없어질 것 같지 않고 하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 순매수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들어있는 게 아주 좀 독특하고 그거는 그거니까 하여튼 바이오의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또 계속 열려 있는 것 같고 그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기관 순매수상이 있잖아요. 예. 제가 이따 또 그 일발장전에서도 한번 다루긴 할 텐데 우리나라 그 쪼개기 문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참 할 말이 많은데 계속. 저희는 뭐 항상 그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대주주 위주의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브레이크 건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게 사후 약방문이긴 한데 꼭 벌어지고 나면은 이렇게 뭐 대응책이나 규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백신이 개발되듯이 항상 이렇게 그 자본을 투자하는 쪽에서는 먼저 움직이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제도적인 또 보완을 해주는 것이고 자본주의 속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스트레스가 받아져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수급은 뭐 특이사항은 없으니까 그 정도. 어차피 이따 뒤에 또 반복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수철 이사님을 괴롭힐 수는 없고. 자, 이제 뭐 기업으로 가겠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어, 소문으로 들었어의 기업 중에 지니언스를 한번 하셨는데 지니언스가 상당히 주가가 또 강했던 것 같고 그거 리뷰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그 지니언스를 소개해드릴 때는 이제 지니언스의 그 성장성을 설명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지난 10월, 11월 이후서부터는 내년에 좋아질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포트를 리세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그냥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바닥에서 그냥 그 2배가 금방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급등했을 때 투자하신 분들은 좀 불안해하실 수 있는데 항상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은 그 회사의 성장 궤적하고 주가 흐름은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그 고성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주가가 좀 이렇게 시총이 적기 때문에 주가가 좀 단기 급등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장기 우상향에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숨고르기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한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니언스가 추구하는 사업의 방향성과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이번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 이후에 또 다시 한 단계 더 한 계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우상향의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잡아서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마음속으로 미리 그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은 필수적이고 가격 조정도 내가 그것과 관련돼서 좀 여유롭게 대응하시기를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뭐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뷰는 시류하고도 맞물려서 좋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무거운 종목들의 장기 성장 궤적을 놓고 보면 그냥 완만한 계단을 올라가듯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좀 가벼운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그냥 점프하고 나서 숨 고르게 하고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끝나고 나서 그럼에도 그 다음 분기에도 좋대더라라고 하면 또 한 단계 또 이 계단의 폭이 큰 특징을 보여주죠. 그래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대응하실 때는 장기 우상향에 수렴하지만은 그런 주가 움직임의 차별성을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지니언스 리뷰 한번 들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업들 들어봐야 되는데요. 최근 연말 맞아서 지금 식료품, 공산품 가격 도미노 인상 얘기가 있잖아요. 공공요금도 그렇고 물가가 계속 자극을 받는데 원재료 값의 상승 때문인 걸로 보는데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준비된 것 같은데 주제를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업 가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내년을 놓고 봤을 때 중요시하는 게 이제 바이오가 성장을 할 것이고 AI가 성장을 할 것이고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할 것이고 그쪽으로 자꾸 저희가 이제 그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그 AI와 관련돼서 회사가 새롭게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대동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대동하고 AI 접목이 되나요? 농기계하고 AI. 예. 이건 어떻게 풀어볼까요? 그 지금 보면은 농업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0년도에 농업 인구가 403만 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10년 후인 2020년에 농업 인구가 231만 명으로 급감을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미국도 그렇고 이 지금 시장에서 에그테크라고 하죠. 에그리컬처 이 농업 농업과 관련돼서 이런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는 토네이도로 그냥 그 그레이트 플레인 그런 데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곡창지대 사람이 일일이 트랙터 하는 것보다는 이 트랙터나 컴바인이나 여기에 AI 기술이 접목이 돼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 미국에서 AI와 관련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상당히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네. 대동도 이것과 관련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쭉 보면은요. 지금 대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트랙터 컴바인 이항기 같은 것을 생산을 해서 국내에는 대동이라고 하는 상표, 해외 같은 경우는 키오티라고 하는 상표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 미국, 중국, 뭐 캐나다, 유럽까지 해서 지금 해외 시장이 아주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집에서 소규모 영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소규모 경작기기의 수요도 늘었고요. 잔디도 더욱더 열심히 관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그 대형 농기계보다도 특히 중소형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세밀하고 집중적으로 잘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뭐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 해외 법인 매출이 내년에는 우리나라 국내 매출보다도 훨씬 능가할 것으로 그런 이야기도 회자가 되어지고 있고요. 이 대동 같은 경우는 업력이 오래됐는데 매출 품목이 기존의 트랙터, 컴바인, 이항기 이외에도 뭐 지게차, 골프 카트, 스키드 로더, 뭐 잔디 관리기 그리고 이제 지금 농촌에서 더욱더 필요한 게 다목적 운반차이거든요. 다목적 운반차. 예, 그 바퀴가 달려가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물건을 날라주다 이런 운반차 일반적인 그런 뭐 포장도로가 아닌 경우가 그렇죠. 많기 때문에. 비포장도로에서도 해서 다륜 형태로 해서 이런 다목적 운반차도 정부 정책 과제를 수행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회사는 정밀농업, 스마트 농기계 그래서 이미 2019년도에 SKT와 더불어서 실시간 측위 기술 위치를 측정한다는 것이죠. 실시간 측위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이항기도 상용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논에다가 그 모심기 할 때 이항기 놓으면 이항기가 알아서 돌아다니는 것이죠. 이것이 점점 농업 인구도 감소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확대가 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뉴스 보시면 현대 오토에버하고 또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 미래 스마트 농업을 겨냥해서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귀농을 한다, 귀촌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농경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마을 이장님 찾아가야 되고 경력 많은 연세 드신 분한테 찾아가서 배워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 빅데이터화 해갖고 스마트 농업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조인트 벤처에 가입을 한 농업인들한테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주면서 지금 현재 양육 상태가 어떻고 일기가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하십시오. 그런 걸 갖다가 코칭을 해주는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 농업인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매출 증대와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도 유리할 것이고요. 그리고 농업 경험이 적으신 분들한테는 새로운 코칭으로서 유효할 것이고요. 이것은 현대오토웨브하고 조인트 벤처 설립한 것도 긍정적이고요. 특히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회사는 조직직 개편을 통해서 미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업 앤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부를 DT 추진실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이며 자금 조달이며 해서 유수의 유능한 외부 영업 인력도 지금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전동화, 자율화, 무인화를 강화해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지금 스마트 농업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저희가 희망을
확보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기업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 글로벌 농기계 업체가 보통 10%가 15에서 20까지,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약 18배의 거래가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대동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으로 놓고 봤을 때 퍼가 8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저평가되어지고 있고요. 2018년, 19년 계속 지속적으로 배사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 8,900억 원, 네, 영업이익 575억 원. 뭐 4분기 추우니까 매출 준다 하더라도 그냥 올해 매출 1조 원 네, 영업이익도 600억으로 네. 안정 성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회사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계 회사.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이번에 보면은 무역의 날에서 K농기계 3억 불 수출탑도 받았습니다. 네. 이쪽 업계에서는 최초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뭐 여담이지만은 시장에서 남북 관계 뭐 종전선언을 한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 또 남북 경협과 관련돼서 농기계 관련된 특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잘 안 알려져 있고 그리고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뭐 이 농한기 이쪽 지금은 농번기로 내년에 넘어갈 때 이제 또 많은 이슈가 되겠지만 농기계도 이제 스마트화해지고 AI라는 분야가 접목이 되고 그렇죠. 이런 미리미리 준비되는 대동과 뭐 이런 비슷한 뭐 TYM 동해물산 같은 데도 있고 동해물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두산도 두산도 있는데요. 있고. 그 사실 지금 보면은 그 대동 같은 경우 현대 지게차도 OEM으로 납품하고 있고요. 네. 두산 바켓에도 OEM으로 납품하고 있고 현대건설기계에 스키드로더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굴은 미인으로 포지셔닝이 잘 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대동 같은 경우는 계열회사가 수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직 계열화된 거 보면은 코스닥 상장사인 대동금속이 네. 이 주물 부품을 만들고요. 그 대동금속의 주물 부품 같은 경우는 일본의 구보다사이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압기계는 하이드로텍이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미션이나 경운기 같은 경우는 대동기어가 제작을 하기 때문에 계열사들 간의 수직 계열을 통해서 회사의 원가 절감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업계 우리 국내 농기계 시장에서 1위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업은 대동을 들어봤고요. 두 번째 또 하나의 기업이 있죠. 지금 거리두기가 갑자기 또 강화가 됐죠. 네. 원래 이제 그 코로나 수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또 특수가 더욱 더 기대되어지고 있는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매장 방문 이용이 줄기 때문에 포장이 많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친환경 포장과 관련돼서 최근에 새내기로 등록된 기업이 있습니다. 세림 BNG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세림 BNG. 네, 코드 번호 340440인데 200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12월 9일 날 한화스펙 5호하고 합병을 해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커버나 레포트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회사의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친환경 포장재 전문 기업입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우수 환경업체인데요. 이익잉여금 115억 잘 보관하고 있고 2018년도서부터 연평균 14.5%의 안정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저희가 먼저 좀 개념 정리를 해보면은 일정량, 그러니까 보통 그 성분에서 한 25% 이상이 바이오 매스를 원료로 한 바이오 기반의 플라스틱 제품을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조건 하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림 BNG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계열의 PBAT 소재와 PLA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하는 것이죠. 이 천연분 계열의 PLA 혼합물로 물성을 강화해서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의 세림 같은 경우는 기존의 범용 플라스틱 제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트나 시장에 가게 되면 식료품 포장재, 두부 포장재 그런 플라스틱 제품을 진공으로 제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매출 부분이 점점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도 친환경 플라스틱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장재는 이제 플라스틱 이렇게
이 케이스 형태도 있지만은 네. 그 시트를 잘라갖고 이 봉투 형태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친환경 시트 필름과 관련돼서도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저희가 과거에 약국 가서 약 처방하고 봉투를 받게 되면 기존에는 그게 화학 제품이었기 때문에 환경 구제로 저희가 봉투 하게 되면 뭐 봉투 환경 부담금 50원을 내야 네네. 되고 그런데 지금 친환경 제품으로 바뀌게 되면은 저희가 그냥 자연스럽게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하게 되거든요. 다만 판매처 입장에서는 포장지 단가가 좀 올라가니까 신경이 쓰일 수 있지만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정부가 거기에도 환경 부담금을 내주기 때문에 네네네. 그것과 상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점 친환경 포장지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마트도 그렇고 뭐 홈플러스도 그렇고 제가 어저께 상가집을 갔다 왔는데 이제 상가집 같은 경우 위에 이렇게 포장 하얀 종이 놓지 그렇죠. 않습니까? 얇은, 네. 예, 그거 도로로 접어서 그냥 폐기하는데 그것이 친환경 소재입니다. 음식점 갔을 때 하얗게 깔려 있는 것도 친환경 소재이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 비환경적인 것에서 친환경적인 시장이 점점 확대가 되어지고 있고 그 자리에서 자리매김이 잘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네. 것이죠. 그리고 지금 친환경 소재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회사가 준비 예를 들어서 이제 생리대 뒤에 그 방수 여성용품. 예. 네. 방수 차원에서 쓰는 그 패드용 필름 시트도 지금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도 그렇고 땀난 아기도 그렇고 기저귀를 하게 했을 때 네. 기저귀 배변 시트도 채택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사 지을 때 많이 쓰던 멀칭 시트라고 하죠. 네네. 그 밭에 까맣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걷어내는데 힘들었는데 이거 친환경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호평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데가 많군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친환경 포장재로서 저희가 좀 새롭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기업을 들어봤는데 좀 긴 내용입니다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대동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림 BNG라는 신규 스펙으로 네. 들어온 기업. 관심 있게 잘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오늘 도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